나는 2016년 11월 9일 아침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던 순간 뉴욕의 금융시장 공기는 분명 달라졌다. 많은 이들은 그를 단순한 정치인으로 보았지만 나는 그를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업가로 보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인물은 과연 무엇을 설계하고 있는가? 트럼프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의 행보를 장기 그래프로 펼쳐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특히 금은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대체 자산의 가격 흐름을 겹쳐보면 더욱 그렇다. 2024년 이후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한 그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8년에 걸친 장기 전략의 연장선에 서 있는 듯 보였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은 지난 10년간 달러 패권에 도전하며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인민은행은 공식 발표보다 더 많은 금을 축적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금값이 급락한다면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까? 나는 이 질문에서 이번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금은 비트코인의 급락은 단순한 시장 조정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전략적 충격이었을까? 당시 당신이라면 이 변화를 우연이라 생각했을까? 아니면 설계된 흐름이라 의심했을까? 이제 우리는 그 장기판 위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려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조각은 바로 금이다. 먼저 금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자. 나는 트럼프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달러의 위치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힘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달러 패권에서 나온다. 전 세계 원자재가 달러로 거래되고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 자산을 외환 보유고로 쌓는다. 그런데 금 가격이 급등하는 순간 시장은 조용히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는 사업가다. 그는 상징을 읽는다. 금값 상승은 곧 달러 약세의 상징이 될 수 있다. 특히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 금을 전략 자산으로 축적하고 있을 때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중국의 대차대 조표가 강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는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트럼프가 금값 하락을 원했다면 그 목적은 단순한 시장 안정이 아니라 달러의 상대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 국채의 매력은 올라간다. 글로벌 자금은 다시 월가로 돌아온다. 반대로 금이 약세를 보이면 금을 방패로 삼아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던 국가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처럼 대규모로 금을 사들인 국가라면 평가 손실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 당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금을 더 매수했을까? 아니면 달러로 돌아섰을까? 나는 이 질문이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장기 전략의 첫 단추가 바로 금값 하락이었다고 본다. 금값이 떨어지면 왜 중국이 곤란해질까? 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다. 단순히 보유 자산의 평가손 때문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징이다.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은 달러 중심 질서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왔다. 위안화 국제화 디지털 위안화 실험, 그리고 꾸준한 금 매입. 이것은 단순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통화 주권을 강화하려는 장기 전략이었다. 그런데 금 가격이 압박을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금은 신뢰의 자산이다. 위기 때 오르는 자산이 약세를 보인다면 시장은 묻는다. 정말 달러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가? 만약 답이 아직 아니다라면 중국의 전략은 심리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여기에 환율 문제가 겹친다. 금값 하락과 동시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는다. 자본 유출 가능성, 외환시장 개입 부담, 그리고 내부 금융 시스템 안정성까지 시험대에 오른다. 중국 인민은행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 것인가,
아니면 위안화를 희생할 것인가? 당시 당신이 정책 결정자였다면 어떤 버튼을 눌렀겠는가? 나는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떠올린다. 그는 늘 상대가 가장 아픈 지점을 건드린다. 관세도 그랬고 기술 제재도 그랬다. 그렇다면 금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 역시 전략의 일부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제 시선을 은으로 돌려보자. 그리고 그 뒤에는 JP 모건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은은 금의 그림자처럼 움직이지만 나는 오히려 은이 더 전략적이라고 생각해 왔다. 금이 통화의 상징이라면 은은 산업의 혈액이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태양광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 가격이 급락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JP모건이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다. JP모건은 오랫동안 은 선물 시장에서 막대한 포지션을 운용해온 기관이다. 시장에서는 그들이 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됐다. 나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다. 만약 트럼프와 월가가 이해관계를 공유했다면 은 가격 압박은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니라 산업 전략의 일부였을 가능성은 없을까? 은 가격이 하락하면 태양광 기업의 원가 부담은 줄어든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은 가격 하락이 오히려 중국에 유리한 것 아니냐고 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가격 급락이 수요 둔화, 신호와 겹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산업 둔화, 수출 감소, 그리고 신재생 투자 위축. 당시 당신이라면 은 가격 급락을 호재로 봤을까? 아니면 경기 둔화의 전조로 읽었을까? 나는 여기서 의도된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가격을 흔들어 산업 심리를 흔드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가장 극적인 자산이 등장한다.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5% 폭락하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금이라 불리던 자산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단순한 과열 해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시점은 미묘하게도 달러 강세 금 약세, 그리고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동시에 강화되던 구간이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 비트코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는 달러를 약화시키는 자산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인사들과 월가의 자금은 암호화폐 시장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렸다. 비트코인 급락은 단순한 시장 붕괴가 아니라 유동성 재배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레버리지가 청산되고 위험 선호 자금이 빠르게 축소된다. 특히 아시아 시장 그 중에서도 중국과 연계된 자금 흐름은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지했지만 자본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 홍콩, 싱가포르 역외 시장을 통해 연결된 자금망은 적지 않았다. 당시 당신이라면 공포 속에서 매도 버튼을 눌렀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의심했을까? 나는 이 마이너스 45%라는 숫자가 단순한 하락폭이 아니라 메시지라고 본다. 달러로 돌아와라. 이제 우리는 이 세 자산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볼 차례다. 나는 금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한 장의 그래프에 겹쳐 놓았을 때 묘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세 자산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 금은 전통적 안전자산, 은은 산업과 연결된 실물 자산,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다. 그런데 특정 시점에서 이 세 축이 동시에 눌리는 순간이 존재한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이것이 단순한 시장 공포일까? 아니면 유동성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신호일까?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전략을 살펴보면
자본의 귀환이라는 키워드가 반복된다. 그는 관세 정책으로 제조업을 되돌리려 했고, 감세 정책으로 기업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여기에 금융시장이 결합된다면 그림은 더욱 분명해진다. 안전자산과 대체자산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면 글로벌 자금은 결국 어디로 이동할까? 나는 그 종착지가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케빈 워시 같은 인물의 존재가 떠오른다. 그는 연준 이사 출신이자 월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다. 시장은 종종 정책과 금융권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만약 정책 신호와 금융 포지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 가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당신이라면 이런 흐름을 단순한 경기 순환으로 봤을까? 아니면 자본 질서 재편의 시작으로 해석했을까? 나는 이제 이 전략이 왜 8년이라는 시간 축을 필요로 했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왜 하필 8년일까? 나는 이 숫자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재선에 성공하면 8년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그는 단기 성과보다 구조를 건드리는 정책을 선택했다. 관세 전쟁 기술 패권 압박 공급망 재편.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게임이 아니었다. 나는 트럼프의 첫 4년을 충격 단계라고 본다. 중국을 향한 고율 관세 화웨이에 대한 제재 반도체 수출 통제는 시진핑 체제의 분명한 압박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달러 체제를 위협하는 자산, 즉 금과 대체 통화 자산에 대한 신뢰가 유지된다면 중국은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8년 전략의 핵심은 지속적 압박이다. 단기 급등락이 아니라 반복되는 변동성을 통해 상대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금이 오르면 다시 눌리고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급락이 뒤따른다. 시장 참여자는 확신을 잃는다. 국가 전략 역시 흔들린다. 당신이 시진핑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 금을 더 매집하며 버텼을까? 아니면 외환 보유고 방어에 집중했을까? 나는 이 장기 전략이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달러 질서를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산 가격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 전략이 실제로 중국 내부에 어떤 파장을 남겼는지 살펴볼 차례다. 나는 베이징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상상해본다. 시진핑은 단순한 경제 관리자가 아니다. 그는 체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지도자다. 중국 공산당에게 금융 안정은 곧 정치 안정이다. 그런데 금 가격이 압박받고 위안화가 약세 압력을 받고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이동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내부에서는 어떤 보고서가 올라갔을까? 중국 인민은행은 오랜 기간 조용히 금을 사들였다. 공식 발표 수치 외에 추가 보유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위기 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금값이 하락하면 외형상 전략의 성과가 약해 보인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금 축적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심리전에서 밀릴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손익 계산 이상의 문제라고 본다. 더 큰 변수는 자본 유출이다. 위안화가 흔들리면 부유층 자금은 홍콩과 싱가포르 혹은 다른 경로를 찾는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던 시점 역시 묘하게 겹친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5% 빠질 때 레버리지 자금은 강제로 청산된다. 이 충격은 중국과 연결된 역의 자금망에도 전달된다. 당신이 중국 정책 당국자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금을 추가 매입하며 신호를 보냈을까? 아니면 조용히 방어에 집중했을까? 나는 이 흐름이 단순한 시장 사건이 아니라 체제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 보자.
트럼프는 언제나 협상 테이블에서 지렛대를 찾는 인물이었다. 관세는 지렛대였고 군사동맹도 지렛대였다. 그렇다면 금융시장 역시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금이 약세를 보이고 은이 눌리고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환경에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된다.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결국 가장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 종착지는 어디일까? 여전히 미국 국채와 달러다.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미국의 차입 비용은 안정되고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칠 여지도 커진다. 이 지점에서 케빈 워시 같은 인물이 상징적으로 떠오른다. 그는 금융시장과 정책 세계를 모두 경험한 인물이다. 시장은 종종 이런 인물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상상한다. 정책 신호 금리 기대 유동성 관리가 동시에 작동할 때 자산 가격은 방향을 맞춘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수렴하는 구조적 현상일 수 있다고 본다. 당시 당신이라면 달러 강세를 어떻게 해석했겠는가? 미국의 회복 신호로 봤을까? 아니면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느꼈을까?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된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달러 질서의 재확인,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숨통을 조이는 장기 게임.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 게임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나는 이 장기 게임의 다음 수를 생각할 때마다 한 장면이 떠오른다. 트럼프가 공개석상에서 연준을 압박하던 모습이다. 그는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했고 달러가 너무 강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면 달러 약세를 원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말보다 구조를 본다. 실제로는 변동성을 키우는 환경이 조성됐다. 변동성이 커지면 누가 유리할까? 나는 자금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하다고 본다. 금이 불안정하고 은이 출렁이며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글로벌 자금은 방향을 잃는다. 그때 기준이 되는 통화 결제 시스템 채권 시장을 가진 국가가 중심이 된다. 미국은 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불편하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했지만 국제 결제에서 달러 비중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 금 가격이 압박을 받고 암호화폐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대안 체제의 신뢰도 역시 시험받는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시 당신이라면 어떤 자산을 신뢰했겠는가? 금인가? 디지털 자산인가? 아니면 여전히 달러였는가? 이 질문이 바로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이다. 가격은 변하지만 신뢰는 쉽게 이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신뢰의 방향을 설계하려 한다. 이제 우리는 트럼프와 JP 모건, 그리고 은 가격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다. 나는 JP 모건의 은 포지션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한 가지를 느꼈다. 은 시장은 금보다 훨씬 작고 유동성이 제한적이다. 이 말은 곧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가격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JP모건은 오랜 기간은 선물 시장에서 지배적인 존재로 거론돼 왔다. 물론 모든 움직임이 의도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영향력이 큰 플레이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만약 은 가격을 강하게 눌러 변동성을 키운다면 그 파장은 어디까지 갈까? 은은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다. 중국은 태양광과 전기차 전자산업에서 막대한 은을 소비한다. 가격 급락은 단기적으로 원가를 낮출 수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수요 둔화, 신호로 읽히면 산업 전반에 심리적 충격을 준다. 나는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산업 정책을 떠올린다. 그는 제조업 리쇼어링을 강조했고 미국 내 반도체와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려 했다. 만약 글로벌 산업 심리가 위축된다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의 안정성이 부각될 수 있다.
자금은 다시 미국으로 이동한다. 당시 당신이라면 은 가격 급락을 단순한 기회로 봤을까? 아니면 더 큰 경기 조정의 전조로 읽었을까? 나는 점점 이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는다. 금은 통화의 상징을 흔들고 은은 산업 심리를 자극하며 비트코인은 위험 선호를 압축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달러가 있다.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 폭락의 두 번째 의미를 들여다볼 차례다. 비트코인 마이너스 45% 폭락의 두 번째 의미는 레버리지의 붕괴였다. 나는 그 시기를 복귀하며 파생상품 시장을 함께 들여다봤다. 선물과 옵션, 그리고 과도한 차익 포지션. 가격이 일정 수준을 이탈하는 순간 자동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고 유동성은 순식간에 증발했다. 이 장면에서 나는 단순한 투기 붕괴 이상의 메시지를 읽었다. 비트코인은 달러 체제에 대한 대안 혹은 해지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일부 신흥국 자금과 중국계 자금은 규제를 우회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런데 이 시장이 급격히 무너질 경우 그 자금은 어디로 갈까? 다시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암호화폐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동시에 미국 내 블록체인 산업을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는 흐름도 존재했다. 나는 여기서 통제 가능한 혁신이라는 개념을 떠올린다. 미국은 제도권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흡수하려 하고 통제 밖에 있는 자금 흐름은 압박한다. 당시 당신이라면 폭락장에서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 손실을 확정하고 떠났을까? 아니면 이것이 더 큰 재편의 시작이라 생각했을까?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된다. 금은 비트코인의 동시 압박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자본을 재정렬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여전히 달러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이 전략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어질 것인가? 나는 앞으로의 장면을 상상해 본다. 트럼프가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그는 과거보다 더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려 할 것이다. 첫 4년이 충격과 시험의 시간이었다면 다음 단계는 구조를 굳히는 시간일 수 있다. 금과 은 비트코인 시장을 통해 이미 한 차례 자본 이동의 리허설을 마쳤다면 이제는 그 흐름을 제도와 정책으로 고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금 보유를 계속 늘릴 수도 있고 위안화 결제 비중을 확대하려 할 수도 있다.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를 통해 달러 결제망을 우회하려는 시도도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낀다. 신뢰의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금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중국 전략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폭락했다고 해서 대안자산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8년 장기 계획은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 나는 그것이 단순히 중국을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글로벌 자본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위기 때 돌아올 곳은 어디인가? 당시 당신이라면 어떤 통화를 신뢰했겠는가? 어떤 체제를 믿었겠는가? 이 다큐멘터리는 하나의 결론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가격의 흐름 속에서 권력의 의지를 읽으려 한다. 그리고 그 의지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퍼즐 달러 패권의 향방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나는 결국 이 모든 흐름이 달러 패권이라는 한 지점으로 수렴한다고 본다. 금이 흔들리고 은이 출렁이며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동안에도 국제 결제의 중심에는 여전히 달러가 있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고 글로벌 채권 시장의 기준 역시 미국 국채다. 자산 가격이 요동칠수록 역설적으로 중심 통화의 존재감은 더 또렷해진다. 도널드 트럼프는 종종 즉흥적 인물로 묘사되지만 그의 정책은 미국 중심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관돼 왔다. 관세 전쟁은 공급망을 재편했고 기술 제재는
전략 산업을 분리했다. 만약 여기에 금융자산의 변동성까지 겹친다면 글로벌 자본은 안전과 유동성을 이유로 미국 시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것이 8년 구상의 핵심 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진핑의 중국은 이에 맞서 다극체제를 모색한다. 브릭스 확대 위안화 결제 확대 금 보유 증가. 그러나 신뢰는 선언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반복된 위기 속에서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진짜 답을 말한다. 당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는가? 변동성 속에서 달러를 택했을까?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기다렸을까? 나는 이 질문이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니라 시대의 선택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만약 트럼프가 금값 하락을 설계했다면 그 이유는 단순히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만은 아닐 것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통제하는 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금 가격은 시장의 인플레이션 불안을 반영한다. 금이 급등하면 달러 가치가 흔들린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반대로 금이 눌리면 심리적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된다.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와 재정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 인물이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도 달러 신뢰를 유지하려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 나는 이 지점에서 금 가격의 상징성을 다시 떠올린다. 금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면 시장은 통화체제에 대한 불안을 잠시 접는다. 그 사이에 국채 발행과 재정 정책은 보다 부드럽게 작동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복잡하다. 금을 축적해 방어막을 만들었지만 금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 전략의 효과가 희석된다. 동시에 달러가 강해지면 위안화는 압박을 받는다. 자본 통제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개방을 확대할 것인가? 선택은 쉽지 않다. 당시 당신이라면 어떤 지표를 믿었겠는가? 금 가격인가 환율인가? 아니면 국채 금리였는가? 나는 이 게임이 숫자 이상의 싸움이라고 느낀다. 그것은 기대를 통제하고 신뢰를 관리하며 자본의 방향을 설계하는 싸움이다. 이제 우리는 이 전략이 글로벌 동맹 구조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 살펴볼 차례다. 나는 이 전략이 단지 미중 양자 구도에 머물지 않는다고 본다. 달러 패권은 동맹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한다. 유럽, 일본, 한국 같은 국가들은 외환 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유지한다. 만약 금과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이 동시에 흔들린다면 이들 국가는 더욱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은 강화된다. 트럼프는 동맹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미국 중심 질서를 재확인하려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무역, 재협상 기술, 동맹 재편. 겉으로는 갈등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이면에서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안정에 접근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반복된다고 느꼈다. 금융시장 변동성 역시 같은 맥락일 수 있다. 시진핑은 이에 대응해 브릭스 확대와 자원결제 다변화를 추진한다. 금 결제, 위안화 결제 시도가 늘어난다. 그러나 금값이 약세를 보이면 상징성은 약해진다.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대한 네트워크의 매력도 줄어든다. 결국 많은 국가들은 실용적 선택을 한다. 달러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 당시 당신이라면 어떤 편에 섰겠는가? 불안정한 전황위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택했을까? 아니면 익숙한 중심에 머물렀을까? 나는 이 질문이 각국 중앙은행의 회의실에서도 반복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가 지금의 환율과 금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자. 이 모든 전략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결국 이 전략의 최종 목적이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재정 적자는 구조적이고 국채 발행은 계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머무는 것이다.
만약 글로벌 자금이 달러 자산을 계속 선택한다면 미국은 시간을 번다. 구조 개편을 시도할 시간, 산업을 재배치할 시간, 기술 패권을 강화할 시간을. 금이 급등해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하고 비트코인이 급등해 달러 이탈 상징이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나 금이 눌리고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5% 폭락하며 은이 산업 둔화, 신호와 함께 흔들리면 자금은 보다 보수적으로 움직인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시장 사건이 아니라 시간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처럼 보인다. 시진핑의 중국 역시 시간을 원한다. 반도체 자립 내수 확대 위안화 국제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측 모두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차이는 자본이 어느 쪽에 더 오래 머무느냐에 있다. 당신이라면 어디에 시간을 걸었겠는가? 달러 체제의 지속성에 베팅했을까?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등장을 기다렸을까? 나는 이 질문이 투자자의 질문이자 정책 결정자의 질문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 나아간다.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다시 가격을 바라본다. 금은 비트코인, 새 자산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오르고 떨어지고 다시 반등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변동을 단순한 차트의 파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협상 전략, 시진핑의 체제 안정 계산, 그리고 케빈 워시 같은 금융 엘리트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고 느낀다. 트럼프가 금값 하락을 통해 달러 신뢰를 지키려 했다면 그것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통제하고 자본을 미국으로 묶어두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 금값이 떨어질 때 중국이 곤란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평가손이 아니라 달러 대안 전략의 상징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JP 모건과 은 가격의 변동성은 산업 심리를 자극하며 글로벌 자금을 재배치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마이너스 45% 폭락은 레버리지와 대한통화 서사를 동시에 꺾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정하지 않는다. 시장은 언제나 복합적이다. 의도와 우연이 뒤섞여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이 달러 중심 질서를 다시 한번 시험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신호를 읽고 있는가? 변동성 속에서 두려움을 보는가? 아니면 설계된 전략을 보는가? 나는 여전히 차트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진다. 이 게임은 끝났는가? 아니면 이제 막 다음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다. 과연 금은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중국을 직접 겨냥한 타격이었을까? 아니면 더 큰 판을 움직이기 위한 과정이었을까? 도널드 트럼프의 8년 구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우리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정책과 자산 가격 흐름이 묘하게 맞물렸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시진핑은 여전히 금을 축적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한다. 미국은 여전히 달러를 중심에 두고 글로벌 자본을 흡수한다. 케빈 워시 같은 인물들이 상징하는 월가의 네트워크는 정책과 시장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금은 오르고 내리며 은은 산업과 함께 흔들리고 비트코인은 극단적 변동성을 반복한다. 나는 결론 대신 질문을 남기고 싶다. 당신이라면 앞으로 어떤 자산을 신뢰하겠는가? 금인가 달러인가? 디지털 자산인가? 혹은 전혀 다른 무언가인가? 시장은 늘 다음 장면을 준비한다. 권력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자본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흐른다. 이 장기 게임은 끝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쩌면 트럼프의 8년 계획은 아직 진행 중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